자, 이어서 경계입니다. 이제 우리 토지 표시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지금 이제 뭘 하고 있는 중인지 주소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길을 잃으면 공부하다가 이제 미아가 돼 버립니다. 그때 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 이해와 체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꼭 짚어 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 이제 경계를 봅니다. 경계. 자, 일단 그 경계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래서 경계는 항상 직선이다라는 거. 경계는 직선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지 보니까 토지의 경계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던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입니다. 앞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도면상, 그 도면에 경계점들 간을 연결한 직선이에요. 근데 도면상에서 여러분 그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가 짧으면요, 실제 토지에서는 그게 곡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경계는 그 도면상에 그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표시 중에서 아까 제가 면적과 경계, 그 면적과 경계 때문에 도면이라는 게, 우리 지적 공부 중에서 도면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직선이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 그 이제 양가로 2번에 보시면요. 우리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그 안 본 부분은 지금 하실 필요 없어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이 나와요. 경계 결정 기준 원칙.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계 결정 기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최초에 이제 도면을 작성할 때는요. 도면을 작성할 때는 현실의 토지에 가서 토지를 측량을 해서요. 지적 측량이란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제가 아까 풍경화 그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의 경계를 당연히 기초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데, 가령 자, 어떤 토지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토지를 이제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예요. 가령 이게 이제 X 토지고 이게 이제 Y 토지다. 여기에 중간에 이제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예요. 담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담은요, 얘가 이제 담장이에요. 담장, 즉 구조물이다 이 말이죠. 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담은 부피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경계라는 것은 이제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즉 도면상에는 이걸 선으로 나타내야 돼요. 경계를 선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럼 선은 여러분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은요? 없어요. 부피가 없죠, 선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을 그릴 것이냐, 어디를 기준, 이게 이제 X토지, Y토지에서 여기 담장이 있는데 이제 새로 도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디를 기초로 해서 이제 선을 그릴 것이냐를. 자, 여러분, 법의 최고 이념은 뭐죠? 항상 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 법의 최고 이념, 공평의 원칙, 공평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모든 법 규정과 모든 판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에요. 공평만 생각하시면 항상 공평을, 우리 법의 최고 이념 공평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 결정 기준이 돼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을, 경계, 선, 직선 연결해서 선을 그려 나가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자, X 토지, Y 토지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둘 사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즉, 토지의 경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 자, 역시 이제 도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면상에 이제 이 새로운 현실의 토지를 가서 측량을 실시해서요, 이제 도면을 새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이 도면상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도면, 경계선을 그려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러분, X토지, Y토지. 제가 항상 여러분 법의 최고 이념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공평. 공평은요, 평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즉,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그럼 만약에 평균이라고 하면 무조건 중앙이죠. 근데 공평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X토지, Y토지 중에서 어느 토지가 더 유리한 토지입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가령 토지를 무상으로 드려요. X토지, Y토지 중에서 여러분들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무상으로 만약 준다면요, 생각만 해도 좋죠. 네, 무상으로 만약 준다면 어떤 토지가 더 유리합니까? 가끔씩 이제 Y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버스 정류소도 나오고요, 큰 상업지역이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토지가 더 유리합니까? X토지가 유리하죠. 당연히 X토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때는 이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중앙으로 하지 말고 X토지가 유리하니까 이때는 구조물의 하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령 이제 X토지, 이제 Y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이렇게 급격히 깎여 내려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절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가 거의 막 수직으로 거의 막 급격하게 이렇게 깎여 있는 것을 절토라고 합니다. 토지가 이제 절토됐다. 자, 법에서는요, 이제 뭐라고, 하나는 이제 도로고 하나는 국어고, 이제 하나는 도로, 하나는 국어다.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도로일까요? 어느 게 도로일까요? X토지, Y토지 중에서요. Y토지가 일반적으로 도로겠죠. 얘가 국어고요. 사실 그 반대의 경우는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어요. 얘가 도로고 얘가 국어다? 그러면 이 도로는 계속 잠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 Y토지가 이제 도로고요. X토지가 이제 국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에서는 이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토지가 더 유리하죠? 제가 여러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X토지, Y토지 중에서요.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가끔씩 또 X토지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던데. 아까 뭐 Y토지, 뭐 높은 거죠. 산 좋아하시고 또 물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어느 게 유리해요? 당연히 Y토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칠판에 굳이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교재 조금 니은 디귿 부분은 조금 교재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칠판에 이제 적어서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령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하고 있더라. 그럼 이제 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거예요. 뭐 수면, 예를 들어 해면은 이제 바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면도 마찬가지죠. 뭐 강물, 비가 많이 오면 뭐 올라갔다가 또 뭐 적게 오면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어떨 때는 또 수면이 더 내려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올라가고 하니까, 이때는 법에서는 물이 꽉 찼을 때, 해면이나 수면에 접해 있을 때, 토지가 접해 있을 때는 물이 꽉 찼을 때, 즉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특히 이제 해면 같으면 최대 만조위다, 그죠? 물이 꽉 찼을 때, 또는 최대 만수위 선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해서 도면 작성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습니다. 제방, 토지 맞습니까? 맞죠? 아까 여러분 토지의 지목 중에 제방, 뚝 있었잖아요. 뚝, 제방. 방조제, 뭐 방수제, 방파제 하면서 제방, 토지입니다. 제방은 토지의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는 바람에 이제 토지가 이걸 이제 공사를 해서요. 이렇게 제방을 쌓는 바람에 토지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경계결정 기준을 어디로 하라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그 제방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제방의 어깨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깨. 제방의 어깨. 자, 근데 법에 따르면 어깨, 제방의 어깨,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높은 부분은 어깨라고 하는데 바깥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쳐다보실 때 어디서 쳐다보셔야 돼요?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바다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당연히 육지에서. 여러분 바다에서 쳐다보면 죽어요. 그죠? 당연히 육지에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방의 바깥쪽 어깨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결정 기준으로 하라라는 거. 되셨나요? 경계결정 기준 원칙 5가지.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림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림은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법의 규정만 나올 뿐입니다. 다만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역시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라고.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이해를 통해서 하시 또 뭐 이걸 또 외우십니다. 뭐 구조물의 중앙, 인접되는 토지 사이에 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하면서 달달 외우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법 규정을 다시 한번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조물의 하단부가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경사면에 얘가 더 유리하니까 경사면의 상단부가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위, 평균 해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 선이 경계결정 기준이 되고 그 다음 제방을 쌓은 경우에는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결정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면에 그려나가라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아이고. 다섯 가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요 그림은 칠판에 적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양가로 3번 이 부분 좀 정리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자고요. 자, 이 분할에 따른 이제 지상 경계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무슨 이야기냐? 어떠한 토지가 한 필지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건축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 건축물을 걸리게 가로질러서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상식이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당연히 분할을 하실 때는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 이렇게 분할을 하라는 거지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만 예외적으로 이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예외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겠죠? 예외가 딱 4가지가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없지만 이 4가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이해부터 하자고요. 먼저 첫 번째 1번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야, 건축물이 있더라도 일단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 보니까 이건 건축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분할하는 게 타당해 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에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니은
공공사업. 뒤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사업. 여러분, 공공사업은 어떤 특정 개인, 즉 사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공공사업은요? 공익이죠. 공익. 그럼 공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건축물이 있더라도 권리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는 거. 공익을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다. 건축물 권리계.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 즉 토지개발사업입니다. 토지개발사업. 여러분, 토지개발사업은요, 역시 어떤 특정한 개인, 즉 사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죠?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우리 국계법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제 행정계획에 이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그 행정계획, 즉 특히 이제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에는 일단 국토계획이 있어요. 제일 상위에 이제 국토계획이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장 단순한 계획으로, 물론 행정계획이지만 단순한 계획으로 보기에는 처분성이 너무나도 강해요. 즉 직접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기본계획이나 뭐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 가지고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가 행정쟁송을 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는 거. 뭔가 구체적인 뭔가 직접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대적으로 행정계획은 맞지만 직접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쟁송도 가능하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행정계획 중에서도 가장 처분성이 강한 그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이 있더라도 야 그냥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라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개인 사익을 위한 행정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당연히 공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공익을 위한 경우니까 건축물이 있더라도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미리 제가 좀 암기까지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미리 좀 암기를 해두셔야 다음번에 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암기하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해는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암기는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법, 공, 도 이렇게 법공도도 암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법원 공무원은 도도에서 건축물이 있어도 막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고 이해도 당연히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아까 경계 결정 기준원칙과 우리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일단 요 두 부분이 경계 파트에서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일단은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자, 이어서 여러분 이제 토지 표시 중에서 마지막 파트네요. 마지막 테마네요. 토지 표시 중에서 면적입니다. 면적. 자, 일단 면적의 의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면적의 의. 면적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즉 경사면은 고려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면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니까 어떤 해당 토지가 있으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작성해요. 그 수평면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도면이라고 하죠. 수평면도.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경사면 고려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령 경계가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경계가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자 1번, 2번 토지를 수직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어느 게 면적이 넓어요? 경계가 만약에 똑같다는 전제하에서는요. 어느 게 면적이 넓어요? 같다 그죠? 면적은.
이게 높은 거, 이게 면적이 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면적이 넓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자꾸 뭐, 고생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토지 하나 사서 그냥 포크레인 하나 장만해서 계속 그냥 흙만 갖다 보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 수평면도를 뭐라고 하느냐?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면상의 넓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면적이라고 합니다. 도면상의 넓이다. 그럼 면적, 자,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지적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가 이렇게 하나의 다각형 형태로 나와요. 도면상에서는. 그래서 각각 이 경계점간을, 아까 이 경계점, 이 굴곡점, 꺾이는 점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경계점이라고 해요. 경계점. 이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 그래서 아까 경계는 항상 직선이다라는 거. 도면상의 경계점간을 연결한 그 직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현실의 토지의 경계가 보니까 곡선이던데 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으면요, 그게 우리 눈에 볼 때는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다. 그래서 항상 다각형이에요. 한 필지는 하나의 다각형이니까. 자, 우리 이제 다각형 넓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요,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요. 삼각형으로 쪼개시면 돼. 그럼 삼각형으로 딱 쪼개가지고, 여기에 길이를 잽니다. 이거 길이를 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우리 도면은 축척이라는 게 있잖아요. 축척. 즉, 실제 거리를 도면상 줄이는 비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척이 만약에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만약에 도면을 작성했다. 이제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요. 1000분의 1을 축척으로. 자, 한 필지는 도면상에서는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삼각형으로 자른 거예요. 이제 면적 계산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럼 자르면 이제 이걸 길이를 재요. 가령 이걸 길이를 쟀더니 얘가 가령 3cm더라. 길이를 쟀더니 3cm더라.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이라는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가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들어보셨던.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거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재요. 그래서 가령 길이를 쟀더니 가령 1cm더라. 길이를 쟀더니.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삼각형. 자, 우리 축척이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인데 길이를 이제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실제 1000cm를 도면에 1cm로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1000분의 1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 거리 1000cm를 도면상에 1cm로 나타냈다. 그걸 이제 1000분의 1의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면상에서 3cm라는 것은 실제 거리는 얼마예요? 3000cm죠. 그죠? 1000분의 1이니까. 그럼 3000cm는 몇 미터예요? 그런 거 계산 힘드시죠? 3000cm는 30m입니다. 물론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30m죠? 3000cm니까. 그러면 30m. 그 다음 1cm니까 실제 거리는 얼마? 1000cm죠. 그럼 1000cm는 몇 미터? 10m죠. 10m. 그 다음 삼각형 넓이니까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하죠.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150이니까, 그죠? 2로 나누면, 그러면 150제곱미터. 그러면 이제 이 부분, 가령 이걸 이제 기역이라고 한다면, 요 기역 부분은 이제 150제곱미터죠. 똑같은 방식으로 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이 한 필지의 면적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일반적인 그냥 자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면적을 측정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이용해요.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 그래서 그걸 거기 보시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면적의 측정 방법은 전자면적, 그래서 이걸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도면 가지고 넓이, 면적 구하는 거다.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 구해봐라라고 이렇게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의 넓이다. 그럼 도면에서 이제 면적을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제가,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를 이용한다. 그 다음, 만약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라면 여기 각각의, 여기에 여러분 좌표까지 나와 있어요. x1, y1, 여기 뭐 x2, y2 해서 좌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라면. 그러면 좌표만 알면 여러분 이 다각형의 넓이,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못하는데 과거에는 할 수 있었다, 그죠? 예, 과거에는 했잖아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중학교 때도 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 좌표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거 길이 잴 필요 없이 좌표만 있으면 바로 여러분 이 다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의 측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토지, 체계적 개발입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그냥 좌표가 등록이 됐으니까 그 좌표에서 바로 면적 계산합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 그 외,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외, 그 외입니다. 그 외, 즉 개발된 토지 외, 그 외에, 그 외에 나머지는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그래서 전자면적 측정기법. 되시죠? 면적 측정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면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념, 처음에 정리하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여러분 잘 이 부분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면적을 측정하느냐? 면적 측정의 대상입니다. 일단 면적 측정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법 규정에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뒀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제 면적을 측정하느냐? 면적 측정의 대상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즉 AND 관계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첫 번째는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면적 측정합니다.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행정구역을 변경을 한다. 가령 경기도 김포시 중에 일부를요, 서울특별시 강석으로 행정구역을 변경 개편을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 개편 같은 말이에요. 측량합니까? 안 해요. 면적 경계랑은 관련 없습니다. 지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해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다. OX, X다 이 말이죠. 이거 못 외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가령 뭐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 면적 측정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번 변경, 아까 지번 변경 뭔지 아시죠? 무질서하게 지번이 배열이 돼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돼 있어요. 그럼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한두 필지의 대량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합니다. 면적 경계랑 관련이 있습니까? 지번 새로 부여하면 면적 경계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다, 그죠? 면적 경계랑 관련 없으니까 당연히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제가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두 번째 요건이요. 세로 도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는 AND 관계입니다. 두 요건을 다 충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즉 측량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세로 도면을 작성하지 않는 지적 측량이 도면 작성하지 않는 지적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측량을 하게 되면 다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가령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전부 다 측량 실시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은 뭐냐면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고요. 그 도면상에 있는 경계점을 현실의 토지 위에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미 도면은 작성돼 있어요.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측량해서 도면 만들 당시에 면적은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측정된 면적이 각각 대장과 여러분 등기부에 다 이렇게 등록 공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계보건 측량을 했다라고 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경계보건 측량. 또 하나는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지적 현황 측량은 뭐냐? 역시 이미 도면은 작성이 돼 있고요.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 도면상에 건축물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거 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현황이죠. 어디쯤 위치하는지. 그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한다라고 해서 역시 도면 새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도면이 작성돼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따라서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면적을 새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입문과정에서 입문과정 수업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이 두 가지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이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입니다.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면적 측정하는 거, 면적 측정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측량이 끝나더라도 지적소관청 등으로부터 검사도 받지 않는다.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현경이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좀 그거 알아두시라고,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좀 외워두시라고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지적법, 공간정보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지적 측량 실시하고 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 측량 실시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 AND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시일 뿐이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때 면적을 측정한다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초과정에서는요, 요 정도,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하시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체계 골격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적 공부 파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